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본곤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도 이제 기술 이야기 할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몇 해째 시끄러운데 가장 두려운 거는 기계가 사람보다 똑똑해지면 이제 도대체 나는 우리 조직은 뭘 해야 되나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기술이 발달할수록 문제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문제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이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조금 구경을 하시면은 정말로 문제가 많아지는 세상이 되는구나. 이 문제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기계한테 맡길 수 없고 사람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그리고 일자리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을 가졌던 이야기는 왜 그랬냐 하면은 너무 과거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생각했었던 좋은 일자리, 좋은 직업 이런 것들은 없어집니다.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알파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항상 그래왔습니다. 근데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과거에 있는 게 사라지는 건 보이는데 앞으로 뭐가 나타날지는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불안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미래에 무슨 직업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미래가 문제가 많구나. 옛날에 없었던 문제가 많이 생기는다. 그게 다 우리들의 일자리이자 사회적 과제이자 우리 조직들이 해야 되는 미션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잠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알파고 덕분에 모든 사람들이 놀랬던 거, 저렇게 세상에서 제일 머리 좋대는 이세돌도 못 당하는데 나같이 돌대가리는 어떻게 사냐. 우리 이 모든 거를 충격적으로 경험을 했죠.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장학 퀴즈에 한국어 인공지능이 나왔습니다. 엑소브레인이라고 대덕에 있는 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한국어 인공지능인데 누가 나왔느냐 하면 이 학생은 장학 퀴즈, 왼쪽에 있는 학생은 2016년도 장학 퀴즈 상반기 왕중왕전 우승한 학생, 오른쪽에 있는 학생은 하반기 왕중왕전 우승한 학생, 옆에 있는 두 명이 더 있습니다. 왼쪽에는 카이스트 다니는 오현민 군이라는 학생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 또 안 보이는 학생은 2016학년도 수능 만점 받은 학생, 당시 서울대생. 자, 이거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윤주일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수능 시험 만점자를 포함해 전국의 수재 4명과 대결을 벌이는 퀴즈 프로그램. 5번째 참가자는 국책연구소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인공지능 엑소브레인입니다. 총 12만 권 분량의 지식을 학습한 엑소브레인은 직접 문장을 듣고 질문을 이해한 뒤 정답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이도의 과학 문제에 머뭇머뭇거리다 답을 써내려가는 퀴즈 달인들. 3라운드 들어서니 확실히 문제가 어렵습니다. 자, 제출된 답변을 공개합니다. 오현미 씨, 다니엘 전. 엑소브레인은 다니엘이라고 답을 써냅니다. 못 적어. 정답은 다니엘 전지입니다. 엑소브레인은 결국 600점 만점 중 510점을 획득해 2등과 160점의 큰 점수 차로 우승했습니다. 이제 엑소브레인 2단계 때는 자, 이거를 보셨습니다. 수능 만점 받아 소용이 없으니까 우리 별로 고민할 필요 없어요. 똑같습니다. 수능 만점자랑 우리랑. 이거를 간단하게 보셨지만 제가 저거 개발한 박사팀한테 저도 취재를 해봤어요. 어떻게 장학 퀴즈에 대비해서 엑소브레인을 준비시켰습니까? 그랬더니 12만 권 분량의 백과사전과 책을 공부했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지금 나온 영상처럼 말을 해요. 12만 권 공부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물어봤더니 6일 걸렸는데요.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6일 동안 시간 주면 12만 권 세질 못해요. 책 제목을 못 읽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얘는 한 번 배우면 절대 안 까먹습니다. 아무리 구석에 있는 내용이건 아무리 참고문헌 각주 작은 글씨로 된 내용이라 그래도 얘는 까먹는 법이 없어요.
자, 이런 애랑 우리 경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장학 퀴즈 평소 진행하는 방식하고 비교해 보시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 사회자가 인간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중간에 있는 기계가 인간한테 던진 질문을 그대로 알아먹습니다. 중간에 있는 기계가 답을 썼는데 인간하고 똑같은 필체로 써요. 즉 전국의 시청자가 보면서 기계가 쓴 답을 그대로 이해합니다. 자, 인간과 똑같은 방식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기계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2011년도에 미국의 IBM의 왓슨이 나왔을 때 영어로 되는 거지 저게 한국어는 한참 멀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미 왓슨이 제퍼디 쇼에서 한 것 이상의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들의 대부분의 본질은 가장 단순화시키면 뭐냐 하면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면 상사가 이야기한 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상사가 만족할 만한 보고서를 가져가는 게 직딩의 일이고요. 우리가 무슨 판매원이건 공무원이건 어떤 창구 앞에 있으면은 하는 일의 본질은 고객이 요청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가지고 고객을 만족시켜주는 게 우리 모든 업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기술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진 함의가 사람의 의도를 웬만한 걸 이해해서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한 답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지금 퀴즈 내에 나와서 그렇지 다른 영역에 집어넣으면 그 일자리도 사실은 사람을 능가하는 수준이 되는 거죠. 다행히 아직은 퀴즈 대회만 집어넣었어요. 근데 뭐 속속 다른 영역들을 집어넣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로펌에 이런 걸 적용하기도 하고 세무사 업무에 적용하기도 하고 의사 방사선과의 진단 분석 프로그램 이런 데 집어넣기도 하고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구글의 발표 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올 봄에 Let's say you want to ask Google to make you a haircut appointment on Tuesday between 10 and noon. What happens is the Google Assistant makes the call seamlessly in the background for you. So what you're going to hear is the Google Assistant actually calling a real salon to schedule the appointment for you. Let's listen. How can I help you? Hi, I'm calling to book a woman's haircut for a client. I'm looking for something on May 3rd. Sure, give me 1 second. Sure, what time are you looking for around? Do you have anything between 10 a.m. and 12 p.m.? Okay, we have a 10 o'clock. 10 a.m. is fine. Okay, what's her first name? The first name is Lisa. Okay, perfect. So I will see Lisa at 10 o'clock on May 3rd. Okay, great. Thanks. Great. Have a great day. Bye. That was a real call you just heard. The amazing thing is the assistant can actually understand the nuances of conversation. We've been working on this technology for many years. 누가 뻥카 치는 게 아니고요. 구글의 최고 경영자가 전 세계 개발자 앞에서 우리 이런 기술이 있다. 이거 연내 상용화할 거야. 라고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거 남자 목소리로 식당 예약하는 버전도 있고요. 이미 인공지능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알아듣고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언어로 의사소통을 해오면 우리가 그게 사람이 아니랄 걸 인식할 수 있는 사람 지구상에 이제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사실 그 원인을 살펴봐야 돼요. 이런 기술은 놀라운 기술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지식과 정보의 구조가 근본에서부터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왼쪽에 있는 건 브리테니커 사전, 최고의 백과사전이죠. 오른쪽에 그런데 이제 온라인에서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게 인기예요. 브리테니커에 실려 있지 않은 최신 용어도 그리고 32권의 종이 한 개 머무르지 않고 무한히 상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위키피디아의 장점이 있다. 뭐 논쟁이 붙었습니다. 사전에 어떤 사전이 좋은가를 밝혀내기 위한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어떤 게 정확하냐죠. 정확도를 검증해 봅니다. 2005년도 12월호 네이처지에서 두 사전의 정확도를 비교해 보는데 뜻밖에도 사람들은
애초에 생각하기에는 브리테니커가 정확도에서 월등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세계 최고의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주 엄밀한 방법으로 만드는 게 브리테니카였으니까요. 근데 뜻밖에도 두 사진의 정확도가 차이가 없는 걸로 조사가 돼가지고 논문이 2005년도 12월로 네이처에 실려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4개씩의 잘못된 데가 나왔고요. 샘플링해서 조사한 데이터에서 120여 개씩의 사소한 데이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밝혀졌는데, 그래서 그 논문에 실렸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변화가 그 다음에 일어나요. 네이처지 2005년도 12월호가 발매된 그날 밤부터 위키피디아의 오류는 빠르게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브리테니카는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정판 찍어야죠. 브리테니카 개정판 만드는데 15년 걸립니다. 어떨 땐 20년 걸려요. 15년, 20년 주기로 개정판이 나오는데 브리테니카는 이 사건을 계기로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더 이상 종이 사전을 발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브리테니카 있지만 온라인밖에 없습니다. 바로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온라인 서비스밖에 없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 지식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아주 빠르게 낡아버립니다. 근데 과거에는 지식을 만드는 사람이 소수였었습니다. 서양에서는 라틴어를 다루는 사람, 우리나라에선 한문을 다뤄서 뭐 일본 지식인, 중국 지식인이랑 필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전담했지만, 지금은 여기 계신 분들 모두를 포함해서 인터넷 접속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지식을 만들고 있는 거죠. 당연히 많이 생산되고 많이 생산된 지식은 엄청나게 빨리 변화하는, 유효기간이 단축되는 지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런 앞에 본 놀라운 지식들, 무슨 그런 기술의 변화, 이거에서의 근본에는 지식이 끝없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아무리 코딩을 배우고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서 따라잡으려고 해봐야 내가 배울 때쯤엔 조그만치가 있습니다. 네, 그 쳇바퀴를 따라잡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사실 되게 저는 허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가라고 하는 원인을 먼저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점점 우리는 이런 알고리즘 기술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자동차 때문에 1년에 130만 명이 죽으니까 자율주행차로 대체를 하면 1년에 100만 명 넘는 목숨이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운전을 금지시키자라는 이야기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차가 도로경찰한테 걸렸어요. 왜 걸렸냐면 얘가 법을 너무 잘 지켜서 걸렸습니다. 얘가 규정 속도대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길이 엄청나게 막힌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규정 속도로 운전하다가 길이 막히면 뒤에서 공포 분위기가 조성돼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기계는 우리가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게 만들어진 기계죠. 그런데 사고도 어떤 식으로 내야 될지 우리가 정해줘야 됩니다. 이거 대단히 답이 없는 문제예요. 인간의 교통사고는 하나하나가 다 불가항력적인 개별적인 사고지만, 우리가 알고리즘, 인간의 비효율성을 제거한다는 이유로 만드는 알고리즘은 사실은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다 우리가 알고리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답이 없습니다. 자, 답이 없는 문제 또 하나 발견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과연 이거를 누가 어떻게 적용하게 할 것인가, 이 가장 큰 규칙을 그럼 누가 만들게 할 것인가?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혹은 탑승한 사람, 뭐 이거 다 답이 없는 겁니다. 노인을 살릴지 어린이를 살릴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한 한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토론을 해서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하는 잠정적인 합의를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다 사람들의 일입니다. 엄청나게 복잡한. 그리고 가장 복잡한 거는 두 가지 시스템이 동시에 굴러가는 겁니다. 자율주행차 시스템만 돌아다니면 그거 복잡하지 않아요. 사람이 운전하는 차, 이거 교통법규 별로 복잡하지 않은데 두 가지가 섞여 버립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가장 복잡한데, 이거를 기술로 풀 수 있다? 혹은 사람이 조심해서 풀 수 있다? 답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이런 기술들은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에서 시리가 왜 불려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뭘 얘기하다 보면은 가끔 얘가 불려 나와 있고, 그리고 알파고가 돌을 두었는데 그게 왜 그 자리에 뒀는지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무엇보다도 효율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은 어떤 식으로 나아가고 있냐면, 이게 알파고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신들이 인공지능이 뒤진다라는 평가를 받으니까 부랴부랴 내놓은 인공지능 채팅봇 테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많이 알고 계실 사안이지만 20세 시간도 안 돼가지고 막 그 어뷰징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한테 나쁜 말을 가르쳐가지고 뭐 히틀러를 찬양하고 무슨 그 여러 가지 폭력적인 말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문제를 수습하려고 하는데 문제를 수습하는 방법이 저는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얘를 고장이 났는데 통제가 안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고치질 못해요. 고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한 방법은 뭐냐? 셧다운 시킨 겁니다. 그냥 꺼버린 겁니다.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통제할 줄도 모르는 기술을 효율성이 높다.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거 좋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내놓고 보는 거예요. 이게 트위터 안에서 채팅했기에 망정이지 얘가 조금 더 물리적인 환경 속에 있었던 기술이라면 상당히 문제는 복잡해지는 거죠. 그리고 기술이 보이지 않으니까 폭스바겐의 연비 속임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저거는 그걸 개발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기술들로 점점 진화하고 있는데 이 기술에 대해서 기술이 이렇게 숨은 구조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점점 더 기술을 통제할 수 없게 되고 저런 사기와 속임수에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사회로 우리가 이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알고리즘이 점점 더 모든 환경에 확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효율적이니까.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더 많이 의존하지만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릅니다. 알고리즘 기술 이런 것들이 비가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바로 이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 정체를 모르지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과거 중세 시대나 그 이전에 왜 신의 존재나 자연의 존재를 두려워했습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설명할 수 없지만 너무나 가공할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힘이 강력하다라고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점점 더 놀라운 현상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만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기술의 편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요새 들었으니까 넘어가고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산업형 로봇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탑 티어에 있어요. 산업형 로봇을. 근데 2, 3, 4위 그룹하고도 차이가 많아요. 우리는 노동자 10,000명당 산업형 로봇이 530대인데 밑에는 한 300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산업의 특성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성이 뭐냐면 로봇을 도입하는 결정을 다 고용주들이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노동 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을 오로지 고용주들이 결정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대체하는 가장 쉬운 구조로 로봇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난해 말에 경향신문에 실렸던 기사인데 왜 저렇게 로봇이 많이 들어오느냐? 부가가치의 대부분을 우리가 노동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사실은 기업주가 대주주가 가장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 우리나라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로봇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막을 필요 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걸 저항할 필요 없지만 이런 상태, 즉 저걸로 인한 과실을 다 자본가와 기업주가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아마 우리 사회에 거대한 러다이트 운동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당하다가 결국 이 구조를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우리가 기술에 의존하게 되면서 기술로 인한 가치를 특정 계층이 다 독식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점점 심각해질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앞으로 중요해지는 문제는 진짜하고 가짜를 구별하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우리 뭐 이게 미국 대선에서 가장 많이 인터넷에서 공유된 기사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했다. 기성 메이저 언론들의 뉴스보다 훨씬 더 이 가짜 뉴스들이 많이 공유됐다는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자, 이거 영상을 잠깐 보실까요? 이게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누군가 없는 말을 영상으로 조작해내는 상황을 경고합니다.
We're entering an era in which our enemies can make it look like anyone is saying anything at any point in time, even if they would never say those things. 그러나 이 말을 하는 영상 속 오바마조차도 진짜 오바마가 아닙니다. 실제 말의 주인공은 지금 화면의 오른편에 있는 영화 감독입니다. 오바마는 이 감독이 컴퓨터로 자신의 입술 모양만 합성해 만든 이미지일 뿐입니다. 자,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으로 그렇게 첨단 기술도 아닙니다. 특정인의 표정이 다양하게 담긴 15초 분량의 원본 영상과 요거 이제 웹캠, 끊어주시면 됩니다. 얼굴 매핑과 목소리 영상을 변환 프로그램만 끊어주세요. 있으면 예.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요새 인공지능이 옛날에 우리가 포토샵이 없었던 시절의 사진이라고 하면 믿는 것처럼 요새 인공지능의 음성 편집기, 영상 편집기는 거의 포토샵에서 사진을 편집하는 것하고 거의 같은 기능의 난이도와 보급률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누구든지 그렇게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면 믿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인류가 만들어 놓은 인지적 성향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처칠도 아주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전쟁 시에 진실은 너무나 소중하다. 그래서 진실은 항상 거짓이라고 하는 보디가드를 앞세우고 다닌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처칠 때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페이크 뉴스를 많이 보느냐? 이 모바일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많이 의존하게 됐다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인간은 복잡하게 생각하는 걸 싫어하는 동물입니다. 이제 이거를 인지적 게으름뱅이, 커그니티브 마이저, 인지적 구두쇠라고도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거 쉽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알면은 당연히 그걸 과거의 편견과 누구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의존하지 매번 새롭게 판단하려고 해서 이 소중한 귀중한 뇌자원을 낭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지적으로는 구두쇠인데 그런 것들을 바로 가장 잘 활용한 게 이런 가짜를 만드는 기술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요새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은 인간은 원래 가짜를 만드는 능력 때문에 이렇게 지구상의 지배자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작된 뉴스를 1000명이 한 달 동안 믿으면 가짜지만 10억 명이 1000년 동안 믿으면 이거는 진리가 되고 종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원래 이렇게 가짜와 진짜를 그렇게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필기체보다 활자를 더 믿고, 활자보다 인쇄본을 믿고, 인쇄본보다 사진 그리고 동영상 이런 걸 계속 더 신뢰하는 구조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는 사진을 보면 신뢰하는 구조로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앞서가고 있는 사기꾼들은 동영상과 음성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가짜를 만드는 기술이 진짜를 감별하는 기술하고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즉 위조지폐범과 위조지폐범을 잡아내는 경찰이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둘 다 기술이 발달합니다. 그 중간에 있는 우리는 돈을 받았을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전혀 식별할 수 없는 수준의 진짜 같은 가짜가 만들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뭐 인공지능, 자, 이런 게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저게 진짜도 아닙니다. 진짜 인간도 아닌데, 그러니까 진짜라 식별도 안 되지만 저거를 또 가짜라고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진짜의 카피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이런 가짜 같은 진짜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두 경쟁하는 인공지능, 가짜를 만들어내는, 가짜를 잡아내는 이런 인공지능을 동시에 경쟁시키는 구조로 이제 지금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과연 그럼 기술적으로 우리가 가짜를 잡아낼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예, 기술에 의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 이건 이제 뭐 요새 저렇게 음성을 편집하는 기술 아주 쉽고요, 간단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것도 있는데 뭐 요거는 아까 거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우리 이 유명한 드레스 색깔에서 논쟁에서 보듯이 어떤 것이 저 중에 진짜다라고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시광선 안에 들어오는 정보, 빛의 파장만을 우리는 분석할 수 있는 따름이에요. 사람한테는 원래 진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접근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기술이 결합해서. 게다가
이제 우리가 사회가 존속하는 거는 베네딕트 앤더슨도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겁니다. 어떤 가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래서 존립하는 것인데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이 점점 상실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래전에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트러스트라는 책을 펴내서 한국이 중국과 함께 저신뢰 사회다. 친족이라든지 혈연, 믿을 건 우리 집안밖에 없다. 피부칩밖에 없다라는 이런 문화가 한국을 저신뢰 사회로 만든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얼마나 신뢰가 낮은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경험한 신뢰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수준인가 바로 우리 국가의 법률의 최고 권위들이 하나같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대통령, 청와대, 군대, 국정원, 기무사, 경찰 그리고 검사 못 믿어서 이제 우리 특별검사, 법원 못 믿어서 지금 특별 재판부 만들자라고 하고 있고요. 대학 교수 가짜 논문, 가짜 학교에 참석하고 자기 아들과 논문 끼워넣기 하고 고교 내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또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아이들을 맡은 유치원에까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론들도 저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언론이 아니라 큰 언론들도 사실상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의 발달 그리고 우리 사회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공동체가 기반해야 되는 신뢰라고 하는 것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무너져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위기는 곧 사려 보면 살 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뢰라고 하는 것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희소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럼 신뢰를 찾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볼 것인가?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저는 가장 희소한 것이 신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나와 관련된 영역에서 신뢰라고 하는 것을 기술이건 제도건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건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이 우리가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